엄마, 치매예요? 제가 분명히 열어보지 말랬는데 왜 그걸 금세 까먹고 택배를 열어보냐고요. 남의 물건? 엄마가 남이야?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 아들이 절대 열어보지 말라던 택배 상자. 저는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이 그렇게도 숨기고 싶었던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진실을. 이제부터 목숨을 걸고 진실과 맞서는 숨가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일 가슴을 울리는 실제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3이 된 이름은 이영욱이에요. 남편 떠나보내고 이제는 아들의 울타리 안에서 편안히 늙어가리라 믿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드는 상상하기도 싫은 사건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모든 게 무너져 내릴 뻔했던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와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 수인이가 부엌에서 그릇을 달그락거렸고 저는 소파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멀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아들 영준이가 방에서 나왔어요. 영준이가 넥타이를 고쳐매고 제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중요한 택배가 하나 올 거예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어봤어요. 택배? 뭘 시켰는데 그렇게 중요해? 회사 서류예요. 중요한 거니까 엄마가 잘 받아주세요. 영준이는 제 눈을 피하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절대 열어보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저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나왔습니다. 호호, 무슨 비밀스러운 물건이라도 들어있니? 제가 농담 삼아 웃으며 말했지만 영준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장난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그때 수인이가 커피 2잔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영준에게 커피를 건네며 수인이가 제게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택배 좀 부탁드릴게요. 영준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가 받아주신대. 수인이가 핸드백을 챙기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저희 먼저 나가볼게요, 어머님. 두 사람은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들처럼 황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딘지 모르게 긴장감이 감도는 뒷모습이 마음에 걸렸어요. 오후 2시쯤이었을 겁니다. 딩동 하고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택배 기사가 큼지막한 상자를 건넸습니다. 묵직한 상자는 모서리가 찌그러져 있었죠. 테이프도 엉성하게 붙어 있는 게 영 이상했습니다. 현관 안으로 상자를 옮겨놓고 보니 더 이상했어요. 보낸 사람 이름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운송장만 달랑 붙어 있었죠. 회사 서류라면서 발신인이 없네. 이게 대체 뭐지? 절대 열어보지 말라던 아들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찌그러진 모서리 탓에 테이프가 살짝 떠 있었어요. 제 손은 어느새 부엌으로 가서 커터칼을 들고 오고 있었습니다. 살짝만 보고 다시 붙여놓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테이프에 칼을 댔습니다. 상자 뚜껑을 열자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완충제 밑으로 돈다발이 가득했거든요. 아니, 회사 서류라더니 이게 다 돈이네. 미국 돈, 일본 돈 등등 온갖 외화가 뭉치째 있었어요. 사업하는 아들이니 이럴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렇게 애써 생각하며 완충제를 마저 걷어냈습니다. 그러자 까만 가죽 수첩 하나와 사진 몇 장이 나왔어요. 사진 속에는 영준과 수인이 웬 낯선 남자와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그림 같은 외국의 별장이었죠. 언제 이런 데를 다녀왔담? 옆에 있는 이 남자는 또 누구고? 가족여행에 저만 쏙 빠진 것 같아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특히 제 아들 곁에서 다정하게 웃는 남자가 누군지 궁금했죠. 저는 무심코 수첩을 펼쳐들었습니다. 암호 같은 글자들이 가득했어요. 몇 장을 넘기던 그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수첩 한가운데 또렷하게 적힌 이름 석자. 그건 몇 해 전 먼저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이 왜 여기에? 저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더니 식은땀이 났어요. 이건 분명 단순한 회사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뭔가 아주 잘못된 일이 틀림없었어요. 수첩을 더 자세히 보려는데 손이 떨려 그만 놓치고 말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으려 하다가 발을 헛디뎌 상자를 넘어뜨리고 말았어요. 와르르 돈다발과 사진들이 현관 신발장 앞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쩌나. 저는 허둥지둥 흩어진 것들을 주워 담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어요. 죽은 남편의 이름은 왜 저기에 적혀 있는 걸까요? 사진 속의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요? 머릿속이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저는 엉망이 된 현관을 뒤로하고 맨발로 마당에 뛰쳐나갔어요. 찬바람을 맞으니 그제야 겨우 숨이 트이는 것 같았습니다. 마당 평상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인이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수인이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차에서 내렸어요. 저를 발견하고는 의아한 표정을 짓더군요. 어머님, 마당에서 뭐 하세요? 날 더운데? 수인이가 현관으로 들어서려다 걸음을 뚝 멈췄습니다. 바닥에 쏟아진 돈다발과 수첩을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인이는 조금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게 향하는 그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버렸어요. 수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우선 안으로 들어오시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인이는 이미 바닥에 꿇어앉아 있었습니다. 흩어진 돈다발과 사진을 침착하게 상자에 담고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익숙하고 능숙해 보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려 나왔어요. 수인아, 이게 다 뭐니? 수인이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괜히 보셨네요. 어머님, 영준 씨가 열어보지 말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 말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괜히 봐.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소리니? 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영준이는 회사 서류라고 했는데 이게 다 뭐냐고 묻잖니. 신경 쓰실 일 아니에요. 수인이는 제 말을 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저는 쏟아진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럼 이 남자는 누구야? 너희들 언제 이런 데를 다녀온 거야? 수인이가 제 손에서 사진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신경 끄시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그 목소리엔 날카로운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었습니다. 수첩에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 이름이 있었어. 어떻게 된 건지 나한테 말해줘야지. 수인이는 제 말을 듣지도 않고 상자 뚜껑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상자를 번쩍 들고 안방으로 향하더군요. 수인아, 거기 안 서니? 제가 다급하게 수인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수인이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어머님. 그 순간 수인이의 눈빛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죠. 너 그 눈빛 뭐니? 어머님이야말로 선은 지켜주셔야죠. 수인이는 그 말을 끝으로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습니다.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심장에 박혔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저녁 6시가 되자 영준이가 퇴근했습니다. 안방에서 수인과 한참을 속닥거리더군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영준이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영준이가 제 맞은편 소파에 앉는 걸 보고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준아, 오늘 온 택배, 그 안에 든 게 뭔지 너는 알고 있었니? 영준이는 제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네, 회사 서류요? 회사 서류? 너 엄마한테 거짓말하니? 제가 소리치자 영준도 언성을 높였습니다. 엄마, 그걸 왜 열어보셨어요? 왜 남의 물건을 함부로 보세요? 남의 물건? 이 집으로 온 걸 내가 받은 게 잘못이야? 열어보신 게 잘못이라고요. 제가 열어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평생 저에게 고함 한 번 안 지르던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영준이가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회사 기밀이라. 그럼 설명해봐. 그 돈은 뭐고 사진은 뭐야? 제가 다그치자 영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네 아버지 이름은 왜 있는 거니? 그건 사업상 생긴 오해예요, 엄마. 어떤 오해인지 엄마한테 얘기를 해봐. 제발요,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할게요. 걱정 마세요. 영준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영준아, 가지 말고 얘기를 해봐. 제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요. 영준이는 수인이가 그랬던 것처럼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쾅! 오늘만 두 번째로 닫힌 문이었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안방에서는 수인이와 영준이가 두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저를 버렸다는 걸 깨달았죠. 차가운 벽에 갇혀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래, 좋다 이거야. 너희들이 문을 닫는다면 내가 직접 열고 들어가 진실을 보고야 말겠어. 다음 날 새벽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이고 있었어요. 시계 바늘이 5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두 사람의 고른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현관 밖으로 나가 분리수거함으로 향했어요. 어젯밤 수인이가 택배 상자를 찢어서 버린 게 보였거든요. 아들 내외가 증거를 없앤다고 없앴겠지만 뭐라도 찾아내야 했어요. 다행히 조각난 종이들 사이에서 운송장이 붙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그 작은 종이 한 장이 제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그런데 운송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온갖 외국 돈이 들어있던 그 상자의 발신지가 해외가 아니라 시내에 있는 우체국이었어요. 사서함 번호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죠. 이상하네. 왜 사서함에서 보낸 거지? 저는 운송장을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안방 문이 열렸어요. 수인이가 먼저 나와 부엌으로 향하며 건조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응, 나이가 드니 새벽잠이 없어져서. 영주는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어요. 평소 같으면 엄마 잘 주무셨어요? 하며 다가왔을 텐데 말이죠. 제가 애써 차린 아침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했죠.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화목했던 집안에 냉기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밥을 뜨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나 오늘 외출 좀 하고 올게. 어디 가세요? 수인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둘러댔어요. 응, 동네 친구들 만나서 커피나 한잔하려고. 저는 영준이와 수인이가 나가기 무섭게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에 올라 차창 밖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운송장에 적힌 우체국으로 가는 1시간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한 저는 창구를 훑어보았습니다. 가장 인상이 선하고 어려 보이는 여직원에게 다가갔죠. 지금부터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제가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가씨, 내가 정말 미안한데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사실 우리 시누이가 정신이 좀 오락가락하거든. 저는 금방이라도 울 것처럼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조카한테 선물을 보냈다고는 하는데 이걸 제대로 보낸 건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운송장을 꺼내 내밀었어요. 혹시 이 사서함에서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을까? 자꾸 딴 사람한테 잘못 보냈다고 헛소리를 하고 울어서 말이야. 직원이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개인정보라서 저희가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창구에 몸을 기댔습니다. 아이고, 그럼 우리 시누이는 이제 어쩌면 좋아. 저러다 큰일 나겠어. 준비해온 손수건으로 눈가를 꾹꾹 눌렀습니다. 제 연기에 마음이 약해졌는지 직원이 주위를 살피더군요. 정말 가족 확인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컴퓨터로 무언가를 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이 사서함은 개인 명의가 아니네요.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베리타스 홀딩스라는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베리타스 홀딩스라고?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네, 대표자는 박성철이라고 나오고요. 박성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띵했습니다. 어디선가 분명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아주 익숙한 이름이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아가씨, 혹시 그 회사 주소도 알 수 있을까? 주소는 여기 있네요. 직원이 메모지에 주소를 적어 제게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메모지를 보물처럼 받아들고 우체국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아 휴대폰으로 그 회사를 검색해 봤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뜬 회사 주소. 그곳은 바로 제 아들 영준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기가 막힌 우연이었죠.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아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면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왔지만 심장이 계속 방망이질을 쳤습니다. 점심밥을 입에 넣었지만 흙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죠. 이대로 앉아만 있다가는 정말 미쳐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내 눈으로 직접 그 건물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저는 곧장 택시를 잡아타고 아들 회사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이 싹싹하게 물었습니다. 손님, 날이 더우니 지하 주차장에 내려드릴까요? 아닙니다. 그냥 저기 건물 앞에서 세워주세요. 택시에서 내린 저는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베리타스 홀딩스와 영준의 사무실. 두 회사는 분명 같은 건물에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모를 증거가 될까 싶어 건물 사진을 연달아 찍었어요. 그때였어요. 건물 로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던 보안 요원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이내 무전기를 들고 속삭였습니다. 설마 나를 보고 있는 건가? 등골을 타고 섬뜩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몸을 돌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불안하게 창밖만 살폈어요.
검은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할 때까지 심장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숨을 고른 후 저녁을 준비하는데 현관문이 평소보다 일찍 열렸습니다. 영준과 수인이 나란히 들어서고 있었어요. 영준이 신발을 벗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외출 잘하고 오셨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응, 동네 친구들하고 커피 잘 마시고 왔지. 하지만 영준과 수인이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더군요. 저녁 식사 때도 조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을 텐데 모두 말이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집 앞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잘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내리더군요. 남자가 저를 향해 다가오며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혹시 이영옥 여사님 되십니까? 저는 물뿌리개를 내려놓고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구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철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남자가 제게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변호사요? 변호사가 저한테 무슨 일로? 박성철 사장님의 법률 대리인 자격으로 찾아왔습니다. 박성철. 그 이름이 나오자마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는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꾸했습니다. 박성철이 누군데요? 난 그런 사람 몰라요. 김 변호사라는 남자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럼 어제 저희 회사 건물에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그런 데 간 적 없어요. 김 변호사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습니다. 거짓말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사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어제 오후 2시 10분경 건물 앞에서 사진 찍으신 것까지 저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든 기분이었죠.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김 변호사가 다시 가면 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요즘 불필요한 일에 관심을 두고 계신 듯해서 조언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의 말투에서 서늘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예요? 에이, 협박이라뇨. 어르신을 위한 걱정이죠. 김 변호사가 웃으며 제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과도한 관심은 때로 위험을 부릅니다. 여사님과 여사님의 가족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가 가족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뱀처럼 차갑고 소름 끼쳤어요. 그러니 이제 그만 이 일에서 손을 떼시지요. 그게 여사님과 아드님 모두를 위하는 길입니다. 김 변호사는 제 손에 명함 한 장을 더 쥐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타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명함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완전히 감시당하고 있었어. 온몸이 공포로 덜덜 떨려왔습니다. 단지 진실이 알고 싶었을 뿐인데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사건에 휘말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차를 한 잔 마시려 했지만 손이 떨려 찻잔이 계속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사람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저는 제 집에서 유배된 죄수처럼 지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것조차 두려웠고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눈들이 저를 감시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런 공포 속에서도 박성철이라는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분명 어디선가 들어본 이름인데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이 희미했어요. 그날 저녁도 저는 불 꺼진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막 속에서 문득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생각이 간절해졌습니다. 남편이 임종 직전 제 손을 붙잡고 무언가 힘겹게 말하려 애썼던 모습이 떠올랐죠. 그때는 너무 경황이 없어 고통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하고 흘려들었는데 그때 영준 아빠가 뭐라고 했더라? 기억의 실타래를 풀어보려 애썼지만 몇 년이나 지난 일이 쉽게 떠오를 리 없었습니다. 한참을 괴롭게 머리를 쥐어뜯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번개가 치듯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졌습니다. 산소호흡기 너머로 힘겹게 숨을 몰아쉬던 남편의 눈빛, 제 손을 애타게 붙잡으며 속삭이던 갈라진 목소리. 여보, 만약에 박성철, 그자가 당신이나 우리 영준이 곁에 나타나거든. 내 서재에 있는 서랍을 꼭 열어봐. 아, 그때는 그게 헛소리인 줄만 알았습니다. 박성철이 누군지도 몰랐고 서랍 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제와 생각하니 그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슬픔을 감당할 수 없어 문을 굳게 닫아두었던 곳이었죠. 문고리를 잡자 서늘한 냉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으로 묵은 먼지 냄새가 흘러나왔어요. 책상 위에는 남편이 쓰던 돋보기 안경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까지도 남편이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먼지 쌓인 책상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서재 한쪽에 놓인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을 열자 낡은 문구류들이 나왔어요. 마침내 세 번째 서랍에 손을 댔지만 서랍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게 잠겨 있었던 겁니다. 대체 왜 이 서랍만 잠가 놓은 거지?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 가장 큰 드라이버를 가져왔습니다. 서랍과 장롱 틈새에 드라이버를 꽂고 온 힘을 다해 비틀었어요.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억지로 열어젖힌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 낡은 편지 봉투 하나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사랑하는 아들 영준에게라고 쓴 남편의 필체가 남아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곱게 접힌 편지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영준아, 이 편지는 아버지가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다. 부디 똑똑히 새겨듣거라. 박성철이라는 자를 절대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자는 사람이 얼굴을 한 뱀과 같은 인간이다. 겉으로는 군자인 척 온갖 선한 말을 내뱉지만 그 속은 시커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편지를 읽는 내내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한 맺힌 목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 했죠. 아버지가 젊은 시절 그자와 동업을 하다 모든 것을 빼앗기는 뼈아픈 배신을 당했다. 그자는 돈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친구도 아무렇지 않게 등 돌리는 무서운 인간이다. 사진 속에서 영준의 곁에 서서 인자하게 웃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뱀의 얼굴이었습니다. 만약 박성철이 너나 네 어머니 곁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건 분명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는 신호다. 그럴 때는 이 편지와 함께 든 열쇠를 가지고 한국은행 개인금고 487호실을 열어보아라. 그 안에는 박성철의 모든 비리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 장부 원본이 들어있다. 그리고 정말 위급한 순간에는 오정식 변호사에게 연락하거라. 그는 아버지가 목숨처럼 신뢰하는 후배이니
반드시 너희 모자를 도와줄 것이다. 편지 마지막 장에는 작은 금고, 열쇠 하나와 오정식 변호사라고 적힌 낡은 명함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남편이 이미 오래전 이런 날이 올 것을 예감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영준이, 제 아들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거였어요. 아버지의 원수 곁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을 만큼 말이에요. 남편은 아들을 위해 편지를 남겼지만 아들은 그 편지를 받지 못했던 거죠. 저는 편지와 열쇠, 명함을 부서져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죽어서까지 우리를 지키려고 했군요. 이건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무너져가는 가족을 지키고 끔찍한 진실을 밝혀내라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두렵고 무서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이 남긴 이 단서들이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줄 것만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남긴 낡은 열쇠를 품에 안고 한국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철문과 삼엄한 경비의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금고실의 공기는 서늘했죠. 직원이 487번 금고를 열자 오랫동안 열리지 않았던 금고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금고 안에는 남편의 말대로 낡은 장부 뭉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철의 과거 비리가 빼곡히 담긴 증거들이었죠. 하지만 전부 몇 년도 더 된 과거의 기록이었습니다. 현재 아들이 연루된 일을 해결하려면 더 최근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택배 상자에서 몰래 빼돌렸던 작은 USB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은행을 나와 곧장 동네 컴퓨터 수리점으로 향했습니다. 사장님, 이것 좀 열어볼 수 있을까요? 가게를 지키던 젊은 사장이 USB를 받아들고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만 뜰 뿐이었죠. 어르신, 비밀번호가 걸려 있네요. 이거 푸는 건 좀 어려운데. 수리점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짐작 가는 숫자나 단어 없으세요? 저는 수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철저하고 빈틈없는 며느리, 그런 수인이가 쓸 법한 비밀번호는 대체 무엇일까요? 자신의 똑똑함을 과시할 만한 복잡한 암호일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문득 수인이가 유일하게 애정을 드러내는 대상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손자 수인이 아들이었죠. 사장님, 혹시 영문이랑 숫자를 섞어서 한번 넣어봐 주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 손주 영문 이름 첫 글자가 MJ이고 생일이 10월 4일이거든요. MJ, 천사요? 천사라는 뜻이네요. 한번 해보죠. 수리점 사장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찰나의 정적 끝에 거짓말처럼 화면이 바뀌며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천사, 제 아들을 천사라 부르며 뒤로는 악마의 짓을 꾸몄다니. 기가 막혀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운 파일들을 보고는 더 크게 놀랐습니다. 전부 알아볼 수도 없는 외국 은행의 계좌 내역서들이었어요. 수리점 사장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어르신, 이거 전부 해외 계좌 거래 내역서인데요? 수인이, 제 며느리가 이 많은 돈을 해외에 숨겨두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스위스에 있는 호화 별장의 구매 계약서까지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 폴더는 더 이상한데요. 사장이 다른 폴더를 열자 조세피난처에 세운 유령회사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서류의 주인은 역시나 수인이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여기 녹음 파일도 있어요. 녹음 파일이라고? 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장이 파일을 재생하자
스피커에서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건 제 며느리 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박 사장님, 이번 달 송금은 어떻게 진행할까요? 늘 하던 대로 해요. 3개의 계좌로 나눠서 보내요. 박성철인 것 같았습니다. 그놈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의 피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사장님, 스위스 쪽은 요즘 단속이 심해서 좀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우리가 하루 이틀 해온 것도 아니잖소. 하긴 그렇죠. 그런데 요즘 시어머님이 좀 이상해요. 아무래도 택배 때문에 저희를 의심하는 것 같아요. 허허,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수인이가 박성철과 한통속이었습니다. 박성철 그놈이 저를 늙은이 취급하며 비웃고 있었던 겁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수리점 사장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녹음 파일은 계속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준 씨는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실무는 제가 뒤에서 다 처리할게요. 역시 김수인 실장이 똑똑해. 영준 씨는 너무 순진해서 이런 큰일 맡기기엔 영 불안했어요. 맞아요. 제 남편은 그냥 필요할 때 얼굴마담으로 앞에 내세우면 그만이에요. 아, 저는 터져나오는 신음을 막으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며느리라는 것이 우리 영준이를 꼭두각시처럼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순진한 아들은 아내에게 철저히 조종당하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 파일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이를 악물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있는 파일 전부 하나도 빼놓지 말고 복사해 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습니다. 수인, 그 아이는 며느리가 아니라 제가 집에 들인 독사였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은 그 독사에게 물려 정신을 잃은 가엾은 짐승이었죠.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남긴 낡은 명함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사냥개를 찾아가야만 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손에 쥔 다음 날 저녁, 저는 비장한 각오로 집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 영준의 입에서 직접 모든 진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아들이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있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택시를 잡아 아들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아득하게만 느껴졌죠. 건물에 도착하니 벌써 밤 9시가 넘었더라고요. 로비의 보안 요원이 저를 보더니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이 밤중에 무일이십니까? 내 아들 좀 만나러 왔소. 제 차가운 대답에 보안 요원은 내 이름과 회사 이름을 확인하고는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길고 텅 빈 복도 끝 사장실에서만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사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지친 영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준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 놀라움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죠. 엄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에게 다가가 평소처럼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까지 일하고 있어? 이러다 몸 상하겠다. 그게 처리할 일이 좀 남아서요. 근데 이렇게 밤늦게 위험하게 왜 오셨어요? 위험? 저는 영준의 등 뒤로 가 사장실 문을 잠갔습니다. 철컥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준의 목소리가 불안감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스위스 별장 구매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거대한 책상 위로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종이 뭉치가 책상 위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을 본 영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이걸 어디서? 이것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거라. 저는 해외 은행 계좌 내역서들을 차례차례 그 위로 흩뿌렸습니다. 하얀 종이들이 영준의 눈앞에서 눈처럼 흩날렸죠. 엄마,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제가 다 설명할. 영준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이것도 오해인지 내 귀로 직접 들어보거라. 저는 휴대폰을 꺼내 수인과 박성철의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두 사람의 추악한 목소리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제 남편은 그냥 필요할 때 얼굴마담으로 앞에 내세우면 그만이에요. 허허, 그 늙은이가 뭘 알겠어. 녹음이 흘러나오는 동안 영주는 마치 온몸의 뼈가 녹아내린 사람처럼 책상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저는 휴대폰을 끄고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영준아, 정말 이게 다 사실인 거니? 마지막 희망을 담아 물었지만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어요. 영준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전부 사실이에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신락 같은 믿음이 끊어져 버렸죠. 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영준이 눈물을 쏟아내며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가 곧 부도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사기꾼 놈의 손을 잡고 범죄를 저질러? 처음엔 정말 단순한 투자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이 점점 커지고 수인이가 시켰다? 내 죄를 이제 와서 마누라 탓으로 돌리는 거냐?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영주는 아이처럼 몸을 움츠렸습니다. 죄송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려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엄마. 그럼 이 애미한테라도 말했어야지.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실망하실지. 실망? 지금이 1000배, 10,000배는 더 실망스럽다.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내 영준의 얼굴 앞에 던졌습니다. 내 아버지가 피눈물로 쓴 경고장이다. 박성철이 어떤 인간인지 절대 상종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런데 넌 원수의 손을 잡고 춤을 춰? 영준은 편지를 집어들고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편지를? 정말 몰랐어요. 엄마, 정말이에요. 그래, 몰랐겠지. 내 아비가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정직이 무엇인지 전부 잊었으니까. 참을 수 없는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준이 비틀거리며 다가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아들이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일어나라. 내 아들은 이런 일에 무릎 꿇는 대신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였다. 저는 싸늘하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넌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에 혼자 올라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참고 있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차가운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아들을 잃고 슬픔에 무너진 늙은 어미일 뿐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아래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손으로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들의 절망적인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생길 것 같았어요. 이 지옥을 끝내지 않으면 내 아들은 영원히 저들의 노예로 살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제가 괴물이 되더라도 제 손으로 이 모든 것을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남편이 남겨준 낡은 명함 한 장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명함에 적힌 주소는 조용한 골목길에 자리한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오정식 법률사무소. 작고 낡은 문패가 보였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중후한 인상의 남자가 서류를 보고 있다가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오정식 변호사님 되시나요? 네, 제가 오정식입니다만 초면에 실례지만 저는 고 이철수 씨의 아내 이영옥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 변호사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놀라움과 반가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 철수 선배님의 사모님이셨군요. 아이고, 제가 미처 몰라 뵈었습니다. 오 변호사가 제 두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선배님 돌아가셨을 때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얼굴을 잊고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하죠.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편지를 꺼내 건넸습니다. 사실 제 남편이 이런 편지를 남겼습니다. 변호사님께 꼭 찾아가 도움을 청하라고요. 오 변호사는 편지를 받아들고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하게 굳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편지를 다 읽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사모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신 겁니까? 저는 그 순간 참고 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의문의 택배 상자에서 시작된 이야기부터 박성철이라는 이름, 며느리의 이중생활, 아들의 눈물 어린 고백까지 제 이야기가 길어지는 동안 오 변호사는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힘든 싸움을 혼자 해오셨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님께서 모든 것을 내다보셨군요. 역시 대단한 분이십니다. 변호사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 혼자서는 도저히. 이 일은 반드시 검찰에 알려야 합니다. 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검찰이요? 네, 이건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닙니다. 해외 자금 세탁, 조세 포탈, 명백한 중범죄입니다. 하지만 제 아들도 거기에. 사모님,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합니다. 오 변호사가 제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하면 아드님은 자수하는 것이 되어 형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먼저 손을 쓰거나 다른 곳에서 이 사건이 터지면 아드님은 주범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게 될 겁니다. 그제야 남편이 왜 오 변호사를 찾아가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아는 검사 중에 강골 중에 강골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정의만 보고 달리는 친구입니다. 오 변호사는 곧장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에 바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사모님.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자 영준과 수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엄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영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수인이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머님, 그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제 일은 그냥 없던 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기가 막혀 수인을 쳐다봤습니다. 없던 일? 네가 저지른 죄가 종이 쪼가리처럼 찢어버리면 사라질 것 같으냐? 이 일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 정말 끝이에요. 그 끝은 너희가 자초한 것이다. 저는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수인이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제 와서 빈다고 뭐가 달라지지? 이미 늦었다. 영준이도 아내의 옆에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네. 두 사람이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내일 검찰에 가서 너희의 모든 죄를 밝힐 거다. 엄마. 영준이 절규했지만 저는 그들을 뿌리치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밤새도록 문 밖에서는 두 사람의 울음소리와 애원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제 손으로 제 아들을 심판대에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제 아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오정식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검찰청 앞에 섰습니다. 평생 죄 한 번 짓지 않고 살아온 제가 제 발로 이런 곳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오 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들어간 조사실에는 박 검사라는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젊었지만 그 눈빛은 제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박 검사가 제가 내민 증거 자료들을 꼼꼼히 살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셨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라면 저놈들을 모조리 엮어 넣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건가요? 네, 당장 특별수사팀을 꾸리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박 검사가 제 눈빛을 읽었는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모를 보복이 두려우시다면 저희가 신변 보호 조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커튼을 살짝 젖히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색 차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검찰 수사관들이 저희 집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나중에야 뉴스 속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 시각 박성철의 호화로운 자택과 베리타스 홀딩스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고요. 박성철은 내연녀의 집에서 잠을 자다 속옷바람으로 끌려 나오는 굴욕을 당했습니다. 수인이 그 아이는 모든 것을 예감하고 이미 공항으로 도망쳤더라고요. 하지만 출국 심사대를 통과하기 직전 차가운 쇠고랑이 그 아이의 손목을 채웠습니다. 텔레비전 화면 가득 수인이의 얼굴이 잡혔습니다. 수갑을 찬 채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면서도 꼿꼿하던 그 얼굴. 하지만 수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저는 봤습니다. 일그러지며 무너져 내리는 그 아이의 마지막 자존심을요. 영준이는 오 변호사와 미리 상의한 대로 스스로 검찰청에 출두했습니다. 검찰청으로 들어가기 전 아들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냐? 제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준이는 수사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박성철과 수인의 검은 돈 흐름을 역추적하는데 결정적인 열쇠가 되었죠. 남편이 남긴 은행 금고 속 비밀 장부도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몇 주 뒤 마침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박성철은 법정 최후 진술까지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징역 12년이라는 무거운 죗값이 선고되었습니다. 수인은 이 모든 범죄의 실질적인 주범으로 인정되어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장이 선고를 내리는 순간 늘 당당하던 수인의 어깨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아들 영준이는 자수와 수사 협조를 인정받아 다행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죠.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그새 깡마른 얼굴이었지만 텅 비어있던 눈동자에는 희미하게나마 빛이 돌아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이 저를 향해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차마 그 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뉴스를 봤습니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한 평범한 어머니의 용기 있는 고발로 시작된 거대 자금 세탁 사건이 화면에는 죄수복을 입은 박성철과 수인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조용히 리모컨을 들어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제 가족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신념을 제가 저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창밖을 보니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늘에 있는 남편이 저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한 거 맞지요? 대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려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심판이 끝나고 한 달쯤 지났습니다. 세상은 제 사건을 어머니의 고발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 앞은 연일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죠. 매일같이 초인종이 울리고 전화벨이 울렸지만 저는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어머님,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어머님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문 밖의 외침을 들으며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모든 것이 버겁고 너무나 지쳐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 꽂힌 손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자극적인 문구로 가득 찬 다른 편지들과는 다른 정중한 필체였죠. 안녕하세요, 이영옥 여사님. 저는 온라인 언론사 시민의 소리의 김지은 기자입니다. 먼저 여사님의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선정적인 질문으로 여사님을 괴롭힐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부조리한 세상에 맞선 어머님의 진실한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시면 어떨까요? 그 이야기가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편지에는 젊은 기자의 뜨거운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편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저희 집 거실에는 진실한 눈빛을 가진 젊은 여기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편지를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사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라니요, 저는 그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불의가 묵인되고 있습니까? 하지만 여사님은 그 거대한 벽을 넘으셨습니다. 김 기자의 말에 제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엔 수없이 망설였습니다.
제 손으로 제 가족을 고발한다는 것이 지옥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김 기자가 따뜻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옥길을 걷기로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네, 먼저 간 제 남편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터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 기자는 제 아들의 죄를 캐묻는 대신 제 남편에 대해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던 분이었죠. 그런 분의 아내이셨기에 이번 결정이 더욱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살아 있었더라도 저와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드님과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가장 아픈 질문이었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 진심을 알아줄 날이 오겠지요. 인터뷰 마지막 김 기자가 제게 물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때로 가장 아픈 선택을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요. 며칠 뒤 가족보다 정의를 선택한 72세 어머니라는 제목의 기사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기사는 온라인을 통해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수천,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죠. 어머님의 용기에 고개 숙여 존경을 표합니다. 저도 어머님처럼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부디 행복하세요. 물론 손가락질하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식을 감옥에 보내놓고 의인 행세라니. 하지만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가 훨씬 더 컸습니다. 제 작은 목소리는 나비 효과가 되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졌던 부조리들이 터져나왔고 국회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텔레비전 속에 한 국회의원이 말했습니다. 이영옥 여사님의 용기 있는 결단이 없었다면 우리 사회의 거대한 암적 존재는 영원히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 작은 선택이 이렇게 큰 파도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아주 오랜만에 영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뉴스 봤어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정말 죄송하고 사랑합니다. 저는 그 문자 메시지를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직 아들을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아주 먼 훗날 제 아들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바로 서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마주보고 웃을 수 있겠지요. 창밖으로 휘영청 밝은 달이 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옳은 일을 한 거 맞지요? 이번에는 마음속에서 남편의 대답이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언제나 옳았소. 정말 잘했소. 내 아내 이영옥. 그 목소리에 저는 비로소 마음 편히 웃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모든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관심도 파도처럼 서서히 잦아들었죠. 저는 평생을 살아온 이 집을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집의 벽지에는 남편과의 웃음소리가 배어 있었고 영준의 어린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나 아픈 상처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죠. 집을 보러 온 부동산 중개인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볕도 잘 들고 집이 참 좋네요. 금방 새 주인 만날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빨리 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사하실 곳은 정하셨는지요? 그의 물음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영준이는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었지만 함께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어미와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에게 준 상처가 너무 깊었으니까요. 하나뿐인 손자 준호는 수인이네 친정으로 갔습니다. 수인이가 수감되던 날 사부인이 눈물로 제게 부탁했었죠. 사부인, 준호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세요. 아이에게는 할머니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십시오. 네, 그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손주와도 이별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외할머니 손에 이끌려가던 아이의 눈망울이 자꾸만 아른거렸죠. 며칠 뒤 집이 팔렸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한 달 안에만 집을 비워주시면 됩니다. 어머님. 중개인의 말에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떠나야 할 시간이 온 겁니다. 저는 텅 빈 집에서 홀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을 보니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할 때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을 개키는데 아직도 남편의 채취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서재 책장을 정리하다가 먼지 쌓인 앨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저와 남편의 젊은 시절이 빼곡히 들어 있었죠. 유난히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많았습니다. 남편은 바다를 참 좋아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을 보는데 문득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곳으로 가자. 남편과 제가 젊은 시절부터 늘 함께 찾았던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그곳이라면 저의 마지막을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곧장 그 마을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 하나 있을까요? 마침 바닷가 언덕 위에 아담한 2층 집이 하나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이틀 뒤 저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고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제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기차가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져 있었죠. 언덕 위의 하얀 집은 그림처럼 예뻤습니다. 2층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닷바람과 함께 푸른 파도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새 집에서 맞는 첫날 밤, 저는 파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해질녘 저는 홀로 바닷가를 산책했습니다. 붉게 타는 노을을 배경으로 절벽에 부딪혀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 그 장엄한 풍경을 보는데 평생 저를 올가매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라는 이름. 그 모든 무게를 내려놓고 비로소 이영옥이라는 나 자신으로 오롯이 서게 된 겁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영준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사는 의미를 다시 깨달았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래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 조용히 휴대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아들을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나 자신을 온전히 되찾았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누구에게도 기댈 필요 없는 저 혼자만의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문은 해를 등지고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보내는 응원처럼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등을 가만히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잘못을 덮으려 했다면 저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거예요. 남편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정직과 신념을 저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고발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사랑이란 때로는 아픈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는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바닷가 작은 집에서 매일 아침 일어나 파도 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힘든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면 용기를 내세요. 정의로운 길이 외로워 보여도 결국엔 그 길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끌어 줄 테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